내가 그 애를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늦가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30을 훌쩍 넘기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늘 회사 집 그렇게만 다니길래 이젠 인연이 없는 애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던 참이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녁을 먹다 말고 뜬금없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 순간 국 한 숟갈을 입에 넣다가 그대로 멈췄어요. 제가 너무 놀랐나 봐요. 숟가락을 입에 넣은 채로 한참을 멍하게 있었죠. 정말이야? 그 한마디에 아들이 민망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 속엔 뭔가 설렘도 있고 겸연쩍음도 있고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더 궁금했죠. 언제 한번 얼굴 보여줄래? 그랬더니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밥이나 먹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게 서울 강남의 조용한 식당 구석 자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아이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아이보리색 니트에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롱스커트를 입은 모습. 화장은 거의 안 한 듯했고 입술엔 색조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도 얼굴빛이 환하고 또렷해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소개하자 그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참 조용하고 낮더라고요. 또랑또랑한데도 한 톤 가라앉은 그 말투가 괜히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자리에 앉을 때도 물컵을 들 때도 손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었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손을 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뭐랄까 처음엔 너무 점잖아서 오히려 당황했어요. 요즘은 자기 표현도 뚜렷하고 당차고 그런 게 대세라잖아요. 근데 이 애는 참 한마디로 조신했어요. 제 눈에는 그게 참 귀하게 느껴졌고요. 어디 사세요? 직장은 어디예요? 어색하지 않게 몇 마디 물었는데 대답하는 모습도 참 성실했어요. 부암동에 살고 있고요. 중학교에서 행정일 보고 있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은 아니지만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이 어찌나 또렷하고 단정하게 들리던지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말 한마디도 가볍게 안 하는구나. 식사 자리에선 아들이 저보다도 더 긴장했는지 괜히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조용한 분위기를 오히려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듯 했어요. 어머님, 이 반찬 입에 맞으세요? 하나하나 물어보는 태도도 부담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웃을 때 고개 살짝 돌려서 웃는 그 모습이 참 얌전했어요. 그날 식사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저는 괜히 마음이 붕 뜬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참 복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절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은자야, 우리 아들 장가가게 될지도 몰라.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냐고 묻기에 제가 그랬죠. 진짜 애가 단정하더라. 어른 앞이라고 옷도 긴 소매 입고 오고 말도 조용조용하게 잘하고 요즘 그런 애가 어딨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 애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하며 웃는데 전 그 말을 그냥 농담으로 넘겼어요. 그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딱 봐도 사람 됨됨이가 보인다고 했죠. 사실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이미 그 아이를 며느리 삼은 기분이었어요. 정식으로 약속된 사이도 아닌데 얘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떨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있냐? 고 아들한테 묻기도 했고요. 제가 직접 해주고 싶어서요. 아들은 된장찌개 좋아한대 라고 했고 그날 바로 장 봐서 집에서 끓여봤죠. 혹시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챙겨주고 싶어서요. 그만큼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저 자신이 참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론 참 설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단정한 눈빛, 조용한 말투, 조신한 옷차림 너머에 뭐가 숨어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어느덧 반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을까요? 그때쯤 저는 이 애는 진짜구나 하고 확신했어요. 처음엔 사람이 저렇게 얌전하면 오히려 속을 알 수가 없어 어디까지나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마음이었는데요. 그게 다 부질없는 걱정이더라고요. 진국은 오래 봐야 한다고 그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애였어요. 집안에 일이 있거나 제사 같은 큰 일정이 있을 땐 한 번도 싫은 티를 낸 적이 없었어요. 말없이 제 옆에서 일손을 보태고 제가 뭐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움직이는데 그걸 또 유난 떨지 않게 조용조용 해내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 애는 제사 음식 차릴 때도 항상 한 발 뒤에서 움직였어요. 절대 먼저 앞에 나서지 않아요. 위서른들께 인사드릴 땐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허리를 꼭 반쯤 숙인 채 말을 해요. 그래서일까요? 시누이들이나 집안 어르신들이 다 모여 앉아 한마디씩 하세요. 저 집 며느리 참 잘 봤네. 요즘 애들이랑은 달라. 말하는 게 어쩜 저렇게 예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입가엔 웃음을 띠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의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나중엔 친구들이 장난처럼 이르더라고요. 너 또 내 며느리 자랑이지. 그러면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어느 날은 그 아이랑 같이 마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온다고 해서 장을 많이 봐야 했거든요.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집어담는데 그 애는 제 옆에 바짝 붙어서 메모장을 꺼내더라고요. 미리 필요한 걸 적어왔던 거죠. 어머님, 지난번에 김이 다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지난달에 오미자 원액 드시던 거 다 드신 것 같던데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제가 했던 말을 그 애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그저 고맙고도 미안했어요. 제 딸이었으면 저 정도로 챙겨줬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혹시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물어보면 매번 저는 괜찮아요 하고 웃기만 했어요. 간단한 화장품 하나도 군것질 하나도 자기 걸 넣는 법이 없었어요. 어머님 것 먼저 챙기고 전 다음에요. 그게 입버릇처럼 붙어있는 아이였죠. 그 아이가 제 옆에 앉아있는 날은 식탁도 괜히 더 따뜻해 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 적은 말 속에 정성이 묻어 있었고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만은 참 곱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손님이 오는 날이면 그 애는 꼭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를 아침마다 듣다 보니 이젠 안 들리면 허전할 정도가 됐죠. 같이 음식을 준비할 땐 한쪽에서 팔을 다듬거나 고사리를 데치면서도 말이 없어요.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일도 없고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모습이 어쩐지 참 정겹고도 미더웠어요. 손님이 있을 땐 그 애는 식탁 앞에 먼저 앉는 법이 없어요. 같이 좀 앉아서 먹어 해도 다 드시고 앉을게요 하면서 물 따르고 밑반찬 새로 덜어주고 설거지까지 마치고서야 겨우 자리에 앉는 아이였어요. 저는 속으로 저 애는 타고난 성정이 저런가 보다 생각했죠. 이걸 일부러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절제와 배려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그 애는 항상 반 발짝 뒤에서 저를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늘 조용히 제 곁에 있으면서 저를 중심에 두게 해줬죠. 그래서 어느 날은 친한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다들 제 얘기 듣자마자 그랬어요.
너 진짜 복 받았다. 며느리 자랑은 내가 최고다. 우리 집 애들은 말도 안 듣는다니까. 요즘 그런 며느리 없어. 며느리 복도 팔자인가 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날따라 된장찌개가 꿀맛이더라고요. 사실 전 시댁살이를 나름 힘들게 한 편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어머니 모셨을 때 눈치 못 챘다고 혼나고 된장국간 안 맞췄다고 한 소리 듣고 그러면서 배운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며느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척척해요. 배운 적이 없을 텐데도요. 그럴 때면 내가 모자란 시어머니라 얘가 더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짠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 아이 하나로 집안이 한층 밝아진 건 사실이었어요. 남편도 그랬어요. 애가 참 얌전하고 순하네. 당신 복이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이 복 오래가게 해달라고요. 그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던 늦가을 어느 날, 날이 부쩍 쌀쌀해져서 그런지 괜히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랬죠. 우리 목욕탕이나 한번 갔다 오자. 몸 좀 풀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말이었어요. 함께 목욕탕 가서 온탕에 몸 담그고 등도 좀 밀어주고 어색하면 조용히 앉아 있더라도 그게 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이 잠깐 굳는 게 느껴졌어요. 금방 웃었지만 그 짧은 찰나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제가 몸에 흉이 좀 있어서요. 어릴 적에 수술을 몇 번 받아서 보기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당연히 그랬죠. 그런 게 뭐 어때서 요즘은 다들 상처 하나쯤은 있어. 엄마 앞에서 그런 거 부끄러워할 거 없어. 그랬더니 그 애가 또 웃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좀 민망해서요. 다음에 같이 가요. 그 말 뒤에 말끝을 흐리면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굳이 목욕탕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괜히 민망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애도 나름대로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겠거니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부터 그 애에 대해 조금씩 자잘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인데 그게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릴 적 수술을 했다고 어디를 어떤 수술을 얼마나 크게 했다는 걸까? 저는 그런 걸 굳이 파고들지 않는 성격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있는 거고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되는 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믿었어요. 그런데도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라더니 그날 이후로는 유독 이상하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겨울에 집이 따뜻한데도 늘 긴팔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심지어 안에 얇은 내복까지 챙겨 입는 모습. 한여름에도 반팔보다는 손목까지 내려오는 얇은 셔츠. 가끔은 겉옷까지 걸치고 외출하는 모습. 처음엔 얌전해서 저런 옷을 입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빨래를 개다 보니 며느리 옷 중에 민소매나 짧은 티셔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통 긴 소매, 그것도 색깔이며 재질도 무난하고 두꺼운 옷들 뿐이었어요. 요즘 애들은 저런 옷 잘 안 입지 않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래도 그런 면이 더 좋아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사실 그 애가 보여준 모습은 항상 착하고 바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캐묻는 건 제가 괜한 의심 많은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수술 자국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걸 덮었어요. 그 애가 땀 흘리는 걸 본 적도 드물고 반팔 입은 팔뚝 하나를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집에서 소매가 말려 올라가는 모습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전 애써 믿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아이야. 아픈 걸 티도 안 내고 이렇게 잘하잖아. 나한테 한 번도 짜증낸 적 없고 말 한마디 거칠게 한 적 없고.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혼자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흉터라는 게 정말 수술 자국일까? 혹시 사고나 화상 같은 게 아닐까? 아니면 어릴 때 큰일을 당했던 걸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애가 혹시라도 남몰래 견디고 있는 상처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그 애가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히려 그 애를 더 애틋하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랬던 제가 정말로 그 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건 훨씬 더 나중의 일이었죠. 그땐 아직 그 아이가 숨기고 있는 게 흉터가 아니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은행 갈 일이 있었던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들뜬 날이었습니다. 날도 맑고 바람도 잔잔하고 이럴 때는 집에만 있기 아깝다 싶어 가벼운 외출 겸 걸어서 은행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걷다 보면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핀 이름 모를 잡초도 눈에 들어오고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도 괜히 눈여겨보게 되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한 손에는 가죽 지갑을 들고 천천히 발을 옮기며 상가 골목을 지날 즈음이었어요. 길가에 서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참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 지금 너희 집 근처야. 화영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금방 나와야 해. 그 순간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무리 분주한 거리라 해도 사람 이름 하나는 정확히 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화영아, 그 이름은 우리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어요.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그 이름이 나랑 관련 있겠나 싶었죠. 그래도 괜히 가슴이 철렁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남자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어린 남자였고 까만 후드티에 청바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웃고 있었습니다. 전혀 낯익은 얼굴은 아니었어요. 아들 친구도 아니고 동네 애들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 지나치려고 걸음을 옮겼는데 뒤에서 또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있어. 바로 앞이야. 화영아, 지금 나오면 돼. 제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지갑을 든 손이 조금씩 땀에 젖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히 이름이 같은 거겠지 하고 고개를 흔들며 그대로 길을 건넜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창구 업무를 보면서도 제 머릿속엔 아까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어요. 그저 지나가는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화영아 하는 그 소리가 귓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며 앉아 있을 때도 창구 직원이 서류를 설명할 때도 제 귀는 자꾸만 거리의 그 통화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업무를 다 마치고 은행을 나서 집 쪽으로 발길을 돌릴 때도 내내 생각이 끊이질 않았어요. 진짜 그 아이 이름 맞았나?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래. 같은 이름인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싱싱한 채소를 사러 시장에 들렀을 텐데 오늘은 어쩐지 바로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골목을 천천히 지나 우리 아파트 쪽 방향으로 꺾었는데 제가 본 그 장면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 아이였어요, 우리 며느리. 회색 코트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한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그 아이의 걸음걸이, 머리 묶은 방향, 서 있는 자세까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고 있던 남자는 아까 그 전화하던 남자 같았어요. 옷차림도 비슷했고 걸음도 느긋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어딘가로 향하는 뒷모습,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팔짱을 낀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런데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을 놓칠 뻔했어요. 멍하니 서 있다가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진짜 우리 화영이가 맞나? 설마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바람 소리만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처럼 출근했다고 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반찬 뭐 해드릴까 묻던 애였고 며칠 전엔 김치찌개 맛이 잘 안 났다고 제가 입맛 잃은 건 아닌지 걱정하던 애였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저 눈앞의 장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발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 이 순간을 후회할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제게 말을 걸었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그런 짓 못하죠. 남 뒤쫓아간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날은 어떤 힘이 제 등을 떠민 듯 했습니다. 생각도 없이 택시를 잡아 탔고 그들이 사라진 골목 안쪽 차가 나가는 방향으로 손을 뻗어 저기요,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부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차의 뒷모습만 멀어지지 않게 눈으로 따라잡느라 골목이 몇 번 꺾였는지 신호가 몇 번 바뀌었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몇 번 힐끗 쳐다봤지만 제가 그걸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꼭 붙잡은 지갑을 쥐고 있었고 머릿속은 점점 더 하얘졌어요. 아까 보셨던 차량 지금 들어갔네요. 여기서 내리시면 되겠어요. 기사님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거리였습니다. 익숙한 간판 하나 없고 사람들도 낯선 얼굴들 뿐. 감사합니다. 단답처럼 말하고 요금을 지불한 뒤 천천히 택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춥다기보다는 방금 전까지 발을 디디고 있던 세상과 이곳이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진 곳처럼 느껴졌어요. 저 멀리 흰색 차량이 골목 안쪽에 잠시 정차해 있었고 그 옆으로 며느리와 남자 한 명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거리였지만 그 아이의 걸음걸이, 코트를 여미는 손동작, 목선의 실루엣까지 전부 제게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어떤 건물 앞에 섰고 그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양쪽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곳은 마치 누군가를 선별하듯 지나가는 사람을 구분짓는 장소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그들 사이를 가볍게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멈춰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야 할지 그냥 돌아서야 할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놓치면 어쩌면 내가 본 게 전부 꿈처럼 흩어질까봐 결국 나는 다시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건물 앞에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새어나오는 낮고 둔탁한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처음엔 어디선가 공사라도 하나 했는데 싶었어요. 쿵쿵 울리는 비트, 사람들이 내지르는 듯한 짧은 외침들, 저는 그런 분위기를 평생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구에는 여전히 두 남자가 서 있었고 멀리서 볼 때보다 실물로 다가서니 등치도 크고 표정도 무표정했습니다.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한 명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긴 젊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전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여기, 이 안에 방금 들어간 아이, 제 며느린데요. 그 말에 그 청년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조금 난처한 듯 고개를 돌렸고
다른 한 명이 제 앞에 가로막듯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긴 출입 제한 있는 곳이에요. 할머니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무슨 데라고 그래요? 방금 들어간 애는 제 가족이에요. 안에 뭐가 있다고 왜 못 들어가게 하세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는지 제 입꼬리 쪽이 경련처럼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클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잠깐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클럽이라니.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가본 적 없으니 어떤 곳인지 제대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단어. 뉴스에서나 젊은 애들 사고 기사에서나 들었던 단어였습니다. 입구 앞에는 대기하는 듯한 또래 젊은이 몇 명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고 저를 쳐다보는 시선은 없었지만 괜히 그 사이에 서 있는 제가 무척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왜 그 아이가 이런 곳에 있는지, 누굴 만나러 온 건지, 이곳을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안으로 사라졌고 문은 닫혀 있었고 음악 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채로. 그게 그날 저녁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택시를 탔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두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땅이 딱딱한 게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택시 안에 앉아서도 입을 꾹 다문 채 시선은 앞 유리창 너머 어딘가 허공에 고정돼 있었고 기사님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비밀번호조차 순간 생각나지 않아서 가방을 뒤적이며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그 정적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소리에 제 스스로도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방을 내려두며 슬리퍼로 갈아 신었고 방 안쪽으로 발을 옮겼지만 어느 방에도 불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거실 탁자와 소파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몸은 차가운데 손끝은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고 이유 모를 답답함이 목에 차올랐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자꾸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시계는 8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고 10분이 지나고 또 10분이 지나도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깜빡이지 않고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 건 밤 12시가 가까워질 즈음이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고 익숙한 구두 소리가 현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다녀왔어요.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늘 하던 인사였습니다. 목소리 톤도 말하는 속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코트를 벗고 가방을 벗어 소파 한켠에 내려놓은 뒤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해진 거실 안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처음 마주한 순간 순간적으로 시선이 맞닿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뭐라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입안이 너무 말라서 혀끝이 천장에 붙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씻고 올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그 순간 저는 누군지 모를 사람과 인사라도 나눈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똑같은 옷차림인데, 똑같은 말투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 왜 이렇게 어색하고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있던 저는 어느 순간 팔을 움켜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져 있었고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누군가의 집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내가 사는 집이 맞나? 그 애가 지금 씻고 들어간 그 방이 정말 우리 집 며느리의 방이 맞나?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TV도 켜지지 않았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제 자신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믿어왔던 시간, 그 아이를 자랑해왔던 말들, 그 아이에게 고마워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별다른 계획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던 날, 며느리랑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죠. 요즘 들어 제가 밥맛이 좀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며느리가 어머니 기운도 없으신데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하며 식당 예약까지 해뒀다기에 고맙고 기특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집이었어요. 고기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는 전골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라 평소 사람도 많고 웨이팅도 길죠. 하지만 며느리는 알아서 시간 맞춰 미리 예약을 했고 도착하니 바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 괜찮으세요? 응, 여긴 따뜻하고 조용하니 딱 좋네. 자리도 그렇고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직원도 친절했고 우리 자리 담당하신 젊은 여직원은 예의도 바르고 말씨도 고왔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잘 저을게요. 전골에 야채 좀 더 넣을까요?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저보다 늘 먼저 손이 가고 먼저 눈치 보고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전골이 끓기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아들 회사 일은 어떤지, 사돈 건강은 어떤지. 며느리는 마주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고 대답도 곧잘 했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맞아요. 어머니하고 맞장구를 잘 쳤습니다. 그래도 네가 옆에서 챙기니까 나는 마음이 편하더라. 어머니 덕분에 제가 배운 게 많아요. 말도 고왔고 눈빛도 진심 같았어요. 이런 아이를 며느리로 둔 게 얼마나 복인지 제가 다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골을 한창 끓이던 중 일어난 건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직원이 뭔가를 들고 오다가 발이 미끄러졌는지 뜨거운 육수가 담긴 냄비를 며느리 쪽으로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소스라치게 놀란 며느라기의 비명과 동시에 국물이 튄 소리, 식탁에 부딪힌 그릇 소리, 순간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안쪽을 손으로 붙잡으며 급하게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종업원도 놀라며 사과했고 저 역시 너무 놀라 입술을 꼭 다문 채 얼른 따라 나섰습니다. 화장실 앞까지 따라갔지만 제가 직접 문을 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불러봤죠. 얘야, 괜찮니? 조금 데었어요. 괜찮아요.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투가 괜히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손에 대인 거면 얼음찜질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안쪽에서 옷을 벗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눈이 문으로 향했는데 화장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금 벌어진 틈 사이로 며느리의 등이 고스란히 보였던 겁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허연 피부 위로 검고 붉은 무늬가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멍인가
상처인가 싶었는데 눈을 찡그리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팔꿈치 안쪽에서 시작돼 어깨를 타고 등까지 이어진 문신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조그맣게 새긴 글씨나 그림 같은 게 아니었어요. 잉크를 물들이듯 번져가는 듯한 한껏 장식된 문양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늬, 붉은 선, 검은 라인. 그 무늬가 팔과 어깨를 감싸듯 올라가 있었고 잠시 상의를 들추어 확인하는 며느리의 등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제 두 눈이 제가 정말 알고 있던 그 며느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장면은 낯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목이 말라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게 뭐야? 저게 설마... 생각이 제멋대로 엉키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음이 사라지고 귀에서 윙하고 울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서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법 컸는지 화장실 안에서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 안쪽에서 고개를 돌린 며느리와 문틈 너머에 얼어붙은 우리 둘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멀찌감치 선 저를 향해 며느리는 확실히 시선을 고정했지만 놀라거나 다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당황스러움보다는 그냥 알고 있었던 사람이 드디어 보게 된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그 짧은 눈맞춤조차 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멍한 상태로 그 자리에 선 채 숨도 크게 못 쉬고 몸이 굳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인 그림, 피부를 타고 올라온 문양, 그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 라인에서 옆구리로 휘어져 내려가는 굵은 곡선, 팔 안쪽에 새겨진 둥근 패턴, 화려하고 대담하고 그동안 알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림들이었습니다. 내가 본 거 맞는 거야? 이 아이가 저런 걸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본 그 문신은 누가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며느리의 살결 위에 새겨진 거였어요. 순간 누가 뒤에서 등을 밀면 울 것 같았습니다. 가슴 안쪽에 눌러둔 무언가가 서서히 올라오는 기분,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 선 채 단지 보고만 있었던 그 시간.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짧은 시선이 주는 무게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후 문이 딸깍하고 안에서 닫히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식당 화장실 앞 좁은 복도 한켠 그곳에 제가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치듯 보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팔 안쪽에서 시작해 어깨, 그리고 등 너머까지 새겨진 그림들을 제가 똑똑히 본 겁니다.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상의를 정리하던 며느리의 등에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붉은 선이 얽혀 있었고 그 중간에는 용처럼 휘감은 문양이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도 없었고 눈을 돌리고 싶은데도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이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는지 쥐고 있던 휴대폰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꽤 컸던 탓인지 화장실 안쪽의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그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고 그 눈빛은 뭐랄까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보셨네요, 어머니. 그래도 저 여지껏 효도 잘했잖아요. 한마디, 딱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술은 떨어지지 않고 다리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별일 아닌 듯 상의를 다 정리하고 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갈 때 그 애는 고개를 살짝 숙이긴 했지만 그 눈빛은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다시 들어갈 힘도 없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아직 먹다 남은 음식들이 있었고 국은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게 뭔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당최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와서야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느 때보다 조용한 집안 공기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둑한 거실 한가운데에 선 저는 신발조차 벗지 않은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자꾸만 아까 그 장면이 되풀이되어 차라리 누가 내 등을 떠밀어 줬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몸의 그 그림들은 대체.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정리되지 않았고 그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컵 하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조용히 말끝을 낮추고 어른들 앞에선 한 발 물러서던 점잖고 얌전한 며느리였습니다. 장을 보러 같이 나가면 본인 물건은 하나도 안 고르고 늘 제 치약, 제 양말, 제 영양제만 챙겨오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가 그래도 효도는 잘했잖아요 라는 말. 그게 저한테는 칼 같았습니다. 목까지 올라온 말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하나. 눈앞에 수많은 길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어느 쪽으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팔 안쪽 그 불꽃 같은 문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붉은색, 검은색, 휘어진 선, 장미 해골.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불도 켜지지 않은 방 안에서 저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아이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보셨네요, 어머니. 그래도 저 여지껏 효도 잘했잖아요. 그 말이 마치 무슨 계약이라도 끝난 것처럼 뚝 떨어진 어조로 들렸습니다. 효도라니, 그 말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는지 그 단어 하나를 방패처럼 앞세워 뭐든 정당화하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애가 제게 보여줬던 모든 행동들, 그 조심스럽고 얌전하고 살가운 태도들이 한순간에 하나의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대했던 건지, 그 미소는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연기였는지 이제 와서는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귀에 거슬릴 만큼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멀뚱히 그저 며느리 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아이가 맞는 건지, 정말 같은 사람인지,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까지 낯설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싱크대 물 흐르는 소리, 익숙한 생활 소음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말없이 달걀을 깨고 반찬통을 꺼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릇을 챙기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속에서는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는 감정들이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속여왔지? 뭘 노리고 내 아들에게 접근한 게 아닐까? 그 무표정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는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컵을 닦거나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저기 화영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어떤 긴장도 불안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제가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앉았고 며느리는 말없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바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결국은 엉성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다. 오늘 식당에서 내가 본 게 몸에 있던 그게 문신 맞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클럽 DJ 했어요. 결혼 전에도 했고 지금도 가끔 가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 안 드렸어요. 목소리는 조용했고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골라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었던 마음이 쌓아올린 신뢰가 밑동부터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바라본 그 수많은 모습들, 점잖고 조심스럽고 다정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게 이 말 한마디 앞에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화가 났다고 하기엔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고 속았다고 하기엔 그동안 정말 잘해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제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그 말에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가식으로 산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 잘한 건 다 진심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진심이었단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걸까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자랑했던 이야기들,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스스로가 우스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부끄럽고 더 슬펐습니다. 아들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런 걸 감당 못할 거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걔가 무너질 모습을 차마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아내라는 사실이 지금은 그저 아프게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삼키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눈만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참 우습습니다. 속을 알 수 없어도 껍데기만 보고는 그 안을 짐작하는 게 인간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은 것만을 믿기로 마음먹은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저 아이가 저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 싶어서 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뭔가가 들끓는 걸 억누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아무 일 없던 듯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며느리는 변함없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어머니, 발 조심하세요. 비 와서 미끄러워요. 그 목소리며 눈웃음, 그 말투 하나까지도 전부 제가 처음 봤던 그 단정하고 조심스럽던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다른 얼굴을 알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앞에서도 대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좀 풀고 올게요. 친구 만나서요. 작은 가방을 어깨에 툭 걸치고 짧은 상의에 늘어난 청바지를 입고 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저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인데.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며느리는 비즈니스 관계라며 다른 남자와 함께 외출했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돌아오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일은 뭐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밖에서는 여전히 천사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집에 오면 상냥하게 웃으며 차를 내오고 어른들 앞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를 갖췄습니다. 며느리 복 터지셨네요. 요즘 그런 착한 애 보기 드물어요. 동네 친구들, 친척들까지도 하나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꾹 눌러가며 뭐 그냥 애가 좀 착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우리 화영이 괜찮은 며느리잖아. 엄마가 너무 깐깐하게 보니까 그렇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침묵을 지키는 거지? 저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낮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며느리로 밤이 되면 홀가분하게 외출하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는 이젠 익숙한 인사처럼 되어버렸고 저는 늘 같은 자리에서 그 인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밤이면 더 크게, 더 날카롭게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들어오는 시간은 대부분 자정이 넘은 때였습니다. 가끔은 화장을 다 지우지도 않은 얼굴로 들어와 오늘 사람이 많아서 정신 없었어요 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랑 갔니? 어디 갔니? 그런 말은 제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되뇌일 뿐이었죠. 내가 이 아이를 언제부터 믿지 못하게 됐을까?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나를 속였던 걸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말을 못하고 화를 못 낸다는 건 그 아이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이해를 한 것도 아닌데 며느리는 제 침묵을 이해가 아닌 허락이라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점점 더 태연하고 당당하게 행동했고 마치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더 작아졌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봅니다. 그 안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많아졌고 눈동자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이 침묵은 누구를 위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걸까? 그 질문들 앞에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며느리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혀끝에 퍼지는 짠맛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통증도 이젠 당연한 듯 감내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천사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조신하게 차려입고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차 한 잔 드릴까요? 하며 살갑게 웃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집안 어르신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끝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분고분 대답하는 며느리였지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더 깊게 저려왔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매일 보고 있는 기분. 그 이중적인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고립감. 시장에서 마주치는 친구들도 야, 너야말로 며느리 복 터졌더라. 어쩜 그렇게 점잖고 사근사근한 아이를 데려다 며느리로 삼았냐.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짓고는 그러게 며느리가 참 착하지 하며 대답했지만 내 속은 속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 속도 모르고 아들은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대체 화영이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꾸 엄마가 트집 잡는 것처럼 보여. 아들의 말에 저는 다리가 툭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를 낸 적도 다그친 적도 들춰낸 적도 그저 지켜봤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변하길 기다렸습니다. 내가 모른 척하는 걸 눈치채고 스스로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아이 편이었고 심지어 내 아들마저 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나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 하나만 조용히 삼키면 된다고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욕하지 않는 게 어미 된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그 애가 실망할까봐, 마음 다칠까봐, 아니 정말로 나는 그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은 내 마음에 쌓이고 쌓인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내가 클럽에서 돌아온 며느리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자 아들은 툭 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며느리한테 계속 눈치 줘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내가 뭘 했다고요? 나는 매일 괴롭게 그 애가 클럽에 들락거리는 걸 봐야만 했고 아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건데 말입니다. 엄마가 괜히 힘들게 하니까 요즘 화영이 얼굴이 어둡잖아. 며칠 후 며느리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시각 아들이 나한테 토해내듯 전한 말에 그만 들고 있던 차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잔이 깨지면서 내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화영이를 힘들게 했다고 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다 마른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다 이내 정말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아는 화영이 모습 그거 다 아니야. 엄마, 제발 또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야, 이번엔 들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꾹 잡아도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을 꽁꽁 닫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 애를 처음 보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너도 알지. 예의 바르고 조신하고 나한테 먼저 다가오고 그래서 참 고맙고 미안했어.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게 나는 그냥 복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감당하더라도 이 아이가 진실을 봐야 한다는 걸. 지훈아, 그애 네가 모르는 모습이 너무 많아. 밖에서는 나를 공경하는 척하고 조신한 척하지만 네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어. 내가 그걸 직접 두 눈으로 봤어. 그만해요, 엄마.
아니,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래. 나도 너처럼 믿고 싶었어. 그 애가 말한 스트레스 풀려나간다는 그 말이다. 나는 그게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카페 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아니었어. 나는 아들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지요. 말로는 안 믿겠지. 좋아, 그럼 같이 가자. 직접 보면 넌 알게 될 거야. 나는 아들의 손목을 꼭 잡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주춤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마음속은 그보다 더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안 아들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 이제는 내가 증명해야만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며느리를 처음 쫓아갔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네온사인, 둥둥 울리는 비트, 문 앞을 지키는 젊은 남자들. 내 아들의 눈에도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클럽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기다려봐, 곧 나올 거야. 아들은 긴장한 듯 무언가 예감이라도 한 사람처럼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입구 쪽 문이 열리며 반짝이는 조명 속에서 짙은 화장과 짧은 치마, 그리고 팔짱 낀 남자와 나란히 선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아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영아. 목울대가 덜덜 떨리며 입술이 몇 번이고 움직였지만 단 한마디도 뱉지 못했습니다. 그 애가 맞았습니다. 내 며느리, 내 아들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내. 아들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멍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믿을 수 없음과 절망,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조심스럽게 등을 감싸 안으려 하자 아들은 내 손을 뿌리치듯 밀쳐내고는 그대로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을 잃은 아들. 나는 그렇게 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정신은 혼미한 듯 눈동자가 흐리게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에 아들을 눕히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응급차 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눈꺼풀은 천천히 감겼고 입술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이 아이가 무너져 버린 건 아닐까? 불안과 후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로 바로 옮겨졌고 여러 명의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손을 모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만은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분 맞으시죠? 예, 제 아들입니다. 우리 지훈이 괜찮은가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말을 하지 않으시네요. 단기 실어증 상태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보호하려고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저 덮고 지나가려 했던 내 결정이 결국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입원실 침대 위에 누운 아들의 얼굴은 말라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는 아들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손을 잡고 아무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는 아이를 보며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언젠가는 얼굴을 드러낸다는 걸. 그리고 그때의 충격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텅 빈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병실에 누워 말 한마디 없었고 며느리는 그날 밤 그대로 짐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말도 없이 언제부터 준비한 듯 조용히 옷가지를 챙기더니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그제야 제 두 다리가 힘이 풀려 그대로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아이 방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걸 알면 아들은 어떻게 할까? 아니,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수는 있을까? 하지만 정작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기대앉은 채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다 이따금 창밖을 쳐다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 얼굴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짓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해서 얼떨결에 다가갔더니 아들은 책상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메모지와 펜이 놓여 있었고요. 써볼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펜을 건넸습니다. 아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뚜렷하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혼할게.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그 글을 읽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어쩌다 이런 결말까지 오게 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선택은 분명했고 저는 그 뜻을 막을 이유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정리할게. 입술이 바싹 말라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 너머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날 밤, 저는 그저 아들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심리적 충격이 큰 경우 회복에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더미를 천천히 넘기더니 직접 한 장 꺼내 놓았습니다. 법률상담센터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고개를 들자 아들은 다시 펜을 들고 종이에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싶어.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곧장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맞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한 분위기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이 사정을 설명해주자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출한 상태라 연락이 안 되어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정신적 충격, 장기간의 기만, 이중생활 다 포함됩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마지막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이 번호가 맞으신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바꾸진 않았을 거예요.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도 저 번호로 왔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바로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거부할 시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혹시라도 그녀 측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주장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저는 그 말에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넘실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협의 이혼 거부하셔서 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음 단단하게 먹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가만히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발자국 내디뎠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웃음, 음식하며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라며 내 손등에 살포시 얹던 따뜻한 손.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고 가끔씩은 뉴스도 봤습니다. 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가 작은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순간 제 입에서 흐느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느라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렀습니다. 네가 이렇게 내 손 잡아주니까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짐이 놓여있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는 아직 몇 벌의 옷이 남아 있었고 화장대 서랍에는 화려한 색조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며 이 집에 있었던 거짓의 시간들을 꺼내어 내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끄럽던 웃음소리도 말끝마다 들리던 어머니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다시 제 곁으로 데려왔고 이젠 이 아이와 함께 단단히 살아갈 겁니다. 더는 가식도 위선도 감정의 연기 따위도 필요 없습니다. 진실만으로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집의 마지막 거짓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